네, 안녕하십니까. CO2 74회 기술사업화 자문 리딩 기업인 델타텍코리아의 이승호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나피디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마인드 기획 전문가 이주식입니다. 데이비드 제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델타텍코리아의 이승호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대표님 먼저 그 기술 사업화 자문 기업 회사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어떤 걸로 사업을 하시는 어떤 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신지 그거 쉽게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친구들도 그걸 꼭 물어봐요. 네. 도대체 쟤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변리사냐? 아니다. 네, 그럼 네. 변호사냐? 그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거 설명할까 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이제 유형재화잖아요. 눈에 보이는 유형재화.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사고 팔려면 이제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려면 어디 가야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야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이제 매물로 내놓거나 또는 매입할 때는 이제 사겠다고 가는 것처럼 무형재화인 기술도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팔려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몇 평이냐 또 입지 조건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기술도 이제 그 기술성이라든가 또 사업성에 따라서 감정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래서 기술을 중개하고 감정 평가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복덕방 복덕방은 이제 중개만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감정까지 하고요. 해서 중개하는 회사죠. 네. 쉽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이런 분야 사업을 하신 지가 지금 제가 16년. 16년. 오래되셨네요. 16년 동안 거래를 일으키신 게 몇 건이나 있으신 겁니까? 정확히는 대략. 모르겠지만 한 100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와, 1000건은 안 될 것 와, 같고요. 굉장하시다. 많이 일어나네요. 야, 생각보다. 100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다 합해서. 전뭐 한 100건, 200건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근데 그 로고가 보면 BTK에서 델타텍 코리아잖아요. 네네. 네. 그 회사 이름을 왜 델타텍 코리아로 지으신 건지. 네. 보통 코리아 하면 보통 우리가 그 한국 지사가 뭐 IBM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회사가 원래 미국 회사였는지 뭐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원래 그 델타텍의 창업자는 제가 아니고 이제 미국인이죠. 오. 네, 미국의 이제 델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모회사였고요. 네. 저는 2000년에 이제 그 코리아 브랜치의 한국 지사장으로 네. 제가 이제 부임을 했죠.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본사가 2006년에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미국 회사가. 예, 네. 그래서 제가 독립을 이제 법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순전히 한국 회사가. 아, 그리고 됐죠. 그럼 미국의 모 회사를 뭐 인수 같은 건 안 하신 겁니까? 그래서 모 회사가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다른 회사에 피합병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2006년에 피합병 당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홀로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 독립했는데 다시 모 회사가에 피합병 돼 있다가 다시 2011년에 다시 이제 분사를 또 했어요. 네네. 이제 보통 피합병은 되면 이제 사업단으로 들어가거든요. 큰 회사에 네네. 비즈니스 유니트로 해서 네. 사업단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거기서 분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근데 분사할 때는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다 네. 직원들 나가버리고 그렇죠. 네. 흐지부지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쪽을 이야. 관장하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지사장이었으면 전문 경영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그 리저널 파트너죠. 그러니까 파트너. 지역 파트너. 그렇게는. 지금은 완전히 그때 직원도 조금 했고. 뭐 그때도 업종이 똑같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해외 쪽으로 주로 이제 기술을 예. 수출하는 쪽이었었죠. 미국과 한국 사이만 했었죠. 당시에.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신 거는 2006년이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지식 서비스업은 네. 지사장이 오더라도 모든 경영을 책임 경영을 해야 됩니다. 타이틀은 지사장이지만 만약에 이익이 나도 네. 이제 자기 배분 비율은 높아지고 네. 손해가 나면 본인 책임. 파트너니까. 예, 파트너니까. 그러면 그 2000년에 그 여기 지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요? 예,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아니고 준공무원인데. 네. 공사?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직장은 이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었어요. 아, 예. 그다음 근데 거기를 오래 안 다녔습니다. 딱 13개월 다니고 사표 썼어요. 왜요? 네요. 전기를 싫어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철탑 세우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때 맨날 등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회사에 들어왔나. 그래서 원주 치악산 뭐 그런데 그다음에 뭐 혹시 저쪽 그 강원도 가다 보면 신남대교 아시죠? 거기 뭐 오래된 철탑들이 있는데 그 네. 제가 일부 기여한 거거든요. 아, 다 네. 세운 건 아니고 그 공사의 일부 기여한. 아. 옛날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신입직원 때 그렇게 등산하고 다니면서 철탑 세웠던 경험이 그래서 철이 없었죠. 이제 예, 다시 태어나면 그냥 그만 안 둘 것 같아요. 네. 아,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맨날 그 산만 다니니까 또 이제 그 춘천에 근무했거든요. 제가 강원지사 춘천에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심한 거예요. 친구도 없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때는 28이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뭐 하다가 원래 제 꿈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조지 소로스처럼 이제 가방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보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네. 투자 같은 것도 하고 싶고요. 투자. 조지 소스는 투자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투자까지는 그 당시 꿈은 아니었고 그냥 네. 당시 우리나라는 투자은행 뭐 그런 개념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네. 무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음. 근데 무역을 보면 좀 큰 상인들은 가방이 작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은 상인일수록 보따리가 크더라고요. 맞아. 보따리 장사. 작은 상인, 작은 가방만 갖고 다니면서 비서를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아, 좀 뭐 무역을 해보고 싶다. 뭘 팔고 살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이제 학창 시절의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이게 시험증을 뽑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몇 개 찍었는데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검기게 됐어요. 아, 그럼 이제 무역회사, 예, 무역협회에서. 그래서 그 근무하면서 처음에 했던 일은 이제 그 바이오 상담실인데 네. 예, 거기서 제가 근무 한 5년 하고 코트라에 계셨다는.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좀 다르죠. 다른가요? 네네네. 아. 삼성동 코엑스 네네. 그쪽도 네네네. 무역협회 네네. 모회사가 무역협회인데 그런 거 하시면 거기서 바이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트레이드 인콰이리 오피서라고 바이오 상담원 업무에 한 5년 했다가 그다음에 한 유학을 한 3년 갔다 오고 아, 다시 네. 이제 조사부 지금 무역연구소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서 있다가 사표를 썼죠. 아. 이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게 몇 살 때 사표 쓴 겁니까? 그 한국 나이로 제가 37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업의 길로 접어든 거네. 예.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사표를 쓰신 겁니다. 아니요 대체 안 했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아니 왜 그 안정된 네. 무역협회라면 여러분 되게 안정된 직장이거든요. 네. 왜 그 안정된 직장을 37살 때 다 팽개치고 험한 사업의 길로 접어드실 겁니까? 그때 이제 그 종합상사 다니시는 분들 이제 저를 찾아와요. 바이오 소개시켜 달라고. 제가 바이오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요. 사업이. 네, 너무 쉬워 보이고 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하면 바보 같더라고요. 사람들 하는 게 아, 네. 너무 바보 같아. 저렇게 네. 못할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어, 그게 지원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계속 그런 쪽에 계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전혀 연관이 없던 이 기술 거래 쪽 이런 회사하고 인연이 되신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사람의 인연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저하고도 인연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원래 이런 기술 거래라는 개념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94년도에 이제 제 사무실에 미국에서 이제 바로 지금 저 같은 사람, 영어로는 이제 라이센스 이그제큐티브라고 부르는데 네. 그 이런 분들이 두 분이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한국에 이런 지금의 델타텍 코리아 같은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회사가 없대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고 팔리겠냐. 네. 다 그런 반응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직접 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저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이제 꿈이 이제 94년도에 네. 생겼죠. 네. 생겼고 유학 시절에 이제 가보면 숙제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해봐라. 상업 아이템을 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제가 연구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저 바로 델타텍 같은 회사 가가지고 이제 창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라든가 거래 어떤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봤죠. 방학 때만 좀 찾아가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 사장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 델타텍 회장님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학생 때 예, 뭐 인턴처럼 일했던 데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델타텍이 한국에 이제 브랜치 오피스를 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걸린 거죠.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지금은 이제 저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분 은퇴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그분 댁에서 묵어요. 호텔에서 네. 묵지 않고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멘토하고 멘티 관계가 됐죠. 그분한테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눈에 탁 띄었을까요? 그분이 저를 찾았거든요. 제가 찾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당시는 이제 경제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이런 기술이 거래되는 단계는 아닌데 저런 친구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눈에 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델타텍 코리아가 국내에서는 최초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하고 비슷할 때 한 세 개 회사가 동시에 설립을 하더라고요. 2000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를 보면 그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슷한 규모로 지금 비슷하게 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뭔가 계속해서 뭔가 성장률이 꽤 괜찮다는 거네요.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못하니까 한 매년 한 20%는 성장하지 않을까 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3%씩 성장하는데 20%씩 성장하면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 지금 이제 사업화를 전제로 이제 기술 자문 이제 그 하시는 리딩 기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그 초기 기술 벤처라든지 그 벤처 투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 라이센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모기업에서 기술에 대해서 리퀘어먼트를 주면 그 필요 기술을 이제 소싱해 주는 그런 기업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기술 사업화 자문 리딩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각각 그 회사마다 다 그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차별화를 하고 어떤 독자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이 있다면 직접 투자를 가서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아직 저희 회사는 그 정도는 성장을 못하고 언젠가는 이제 그럼 나중에 자본이 생기시면 네. 투자도 하실 의향이 그렇죠. 있으신가요? 이제 결국은 이제 홀딩 컴퍼니 기술 지주회사로 가는 기술 지주회사. 네, 그래서 잘 알아둬야겠다. 네. 나중에 돈 생기면 투자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좀 없어 보이는데. 다들 사시는 분들이 많어. 저희 회사가 홈페이지가 dtk3.com인데 그 3자가 제가 의미가 있는 게 밑에 세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은퇴하겠다. 이게 제 목표가 3자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 기술 지주회사로 가는 게 최종 제 목표고요. 아직은 그 중간 단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기술을 평가하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특허를 매입할 때도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들어가잖아요. 평가가 그 어떤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저기 DTK에서 지금 하시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과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보통 이제 특허 거래는 이제 권리만 사고파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권리 사용권까지 팔죠. 예, 그러니까 보통 특허는 5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조권, 그다음에 판매권, 판매 대행권, 네, 사용권, 그다음에 수입권. 네. 이 5가지 권리를 20년 동안 국가가 보호하는 게 특허권이에요. 네. 그래서 권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권리를 쉽게 말해서. 이제 그저 물론 이제 사업성도 같이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허 라이선싱은 과거의 이익, 이미 누가 특허를 침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침해자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침해자가 침해해가지고 이 특허권자인 저희가 손해를 봤으니까 얼마나 손해 봤는지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잃어버린 이익을 계산하는 일실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잃어버린 이익을 계산하는 게 이제 특허 라이선싱이고요. 저는 그쪽이 아니고 이제 기술 라이선싱은 이제 미래의 이익을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물론 기술은 물론 특허로 보호됐죠. 근데 이제 기술 라이선싱은 특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술 노하우, 그다음에 설계도, 그다음에 재료 명세서, 뭐 공장 배치도 이런 이 기술 자료들이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전될 때. 그래서 기술 도입자가 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많이 팔면 거기에 일부를 이제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가져오니까 미래의 수익을 배분하는 게 기술 라이선스이고 일반적 특허 라이선스는 과거에 발생한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게 특허 라이선스라고 많이 근데 부르거든요. 이제 이를테면 뭐 벤처 투자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 그 어떤 캐시플로가 나오는 상태 내지는 어떤 뭐 생산품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디스카운트 캐시플로나 이런 현가 계산이 가능한데 이를테면 지금 전혀 기술밖에 안 가진 사람이 야, 이 기술 갖고 대박 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거래를 이제 요청을 드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업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기술만 보고 이게 사업이 뭐 앞으로 뭐 1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가치는 사업화의 주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뭐 대기업이 사업화할 때 또 저희 같은 회사가 할 때하고는 다르죠. 똑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이미 대기업은 공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채널도 있고. 판매망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데리고 갖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사업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실제 이제 거래할 때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유사하게 거래된 사례 그 사례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감정 가격을 제시하죠. 네. 물론 이제 두 개를 비교는 하지만 비교해서 이제 가감은 합니다. 조정은 하지만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시장 사례법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시장 사례법을 씁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시하는 겁니까? 이 기술이 얼마라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기술 제공자일 때는 네. 클라이언트 쪽에서 제시를 하는 거고 네. 역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수요자일 네. 때는 역으로 이제 제공자한테 이제 제공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든 먼저 우리 대표님께 의뢰를 했을 때 그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나는 이런 기술이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러한 기술을 찾아서 네네. 연결해 주시는 것도 네네. 서칭을 해가지고 네네. 네. 찾은데 보통 85%는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온 참관객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찾아주세요. 네. 먼저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대표님한테? 그런 거는 선납금 복잡한 개념이에요. 아니구나. 네, 그게 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요. 아,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와 보시면 거의 IT 기업입니다. 어. 엄청난 전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냥 사람으로 하기엔 너무나 복잡해요. 네. 그래서 아까 감정 평가하고 그런 것들도 다 컴퓨터에 의해서 하죠. 물론 사람이 이제 기초 데이터 값을 집어넣지만 자동 계산은 컴퓨터가 근데 해주죠. 저 궁금한 게 이제 저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 건당으로 그 고정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기술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 투자하고 비슷한데 그 인기 주식은 서로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찾아도 상대방이 안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기술 거래 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단가를 높이는 편이죠. 그 사실 궁금했던 게 있어요. 사실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주식이 올라갈 걸 생각하면 안 팔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의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팔 거다 자기가 사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심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기술 그 제공자한테는 끌어당기고 또 이제 이를테면 기술 파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팔게 하고 그런 내고를 어떻게 하세요? 이를테면 돈이 많은 사람이 사겠다 하면 더 높이 부르고 돈이 좀 적고 좀 중소기업이면 낮게 부르고 뭐 이런 중간에서 거간 하실 때 좀 장난을 치시나요?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라고. 아니 뭐 장사가 그런 겁니다. 상당히 시장 용어를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 신뢰가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른 영업도 비슷하겠지만 이 영업은 이제 무용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사고 팔기 때문에 상대가 일단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보통 이제 기술 제공자가 이제 기업일 경우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 포트폴리오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요. 제대로 이제 기술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하면 이제 사업성은 좋은데 자기 회사에서 직접 사업화를 안 하는 기술, 특허로 보호받은 기술들이
저런 걸 특허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특허 기술들이 나와요. 그런 거는 고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좋은데 이제 모든 기업이 모든 그 기술 가지고 사업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공공 섹터에서는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서 뭐 1년에 한 15,000건 정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 중에서 한 4,000건 정도가 이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활용, 그러니까 재고 기술이 지금 널려 있는 거예요. 아. 너무나 많아요. 재고 기술들이. 그럼 좀 싸게 가져갈 수 있나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가서 또 이제 저희 용어로 그 낙가마라고 떨이 땡처리 해가지고. 땡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돈도 좀 번 적이 있어요. 땡처리. 지금 뭐 대학교나 이를테면 기업 뭐 기업 연구나 출연 연구소에 보면은 그 어떤 개발된 기술을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화하는 모델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팀까지 조직이 돼 있고, 그럼 그 팀은 그 자기 보유 기술을 이제 팔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독자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연구소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그 독립된 자문 회사가 그런 사람들이 고객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아, 그분들이 저희 고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경쟁 관계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저희 용어는 기술 유통이라고 부르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은 우수 기술 갖고 있다면 여러 이제 이 중개인들에게 알려놓으면 이게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쫙 형성되죠.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혀 똑같은데. 그러면 쫙 이제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저희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근데 그 보통 어떤 벤처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어떤 우수한 기술을 갖게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자신이 개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입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 어떤 혜택이나 어떤 지원 같은 게 똑같나요? 아, 그게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술 이전율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 부분인데, 근데 기술은 이 완성도가 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희 전문용어로 기술 완성도, 뭐 영어로는 TRL이라고 부르는데 뭐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요거 만드는 게 요게 이제 완전히 완성 9단계예요. 바로 이제 사주는 단계, 상용도. 네. 예, 그런 거죠. 근데 1단계는 이제 기술적으로 상상,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이게 1단계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학에서 나온 이제 기술들의 완성도는 2단계, 3단계예요. 낮은 단계. 2, 3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출연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들은 한 3단계에서 5단계예요. 근데 이제 기업은 6단계 이상을 사고 싶어요. 수요 기업은. 그렇죠. 그럼 이제 갭이 존재하죠. 그걸 전문용어 저희 회사 저희들 업계에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갭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갭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정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3단계짜리 6단계로 만들어주는? 예.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생긴 그런 정부의 지원 제도들이 생김으로써 더 이 기술 거래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으면 틀림없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부족해요.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네. 근데 사업하는데 뭔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기술을 소싱해야겠다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6단계 이상이 되는 기술을 소싱하는 게 네. 사업적으로 맞는 거네요. 네. 괜히 2, 3단계에 괜히 소싱했다가는 엄청나게 고생하겠네요. 제품이 안 나올 때가 많죠. 안 나와. 네. 6단계가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한 거거든요. 네, 현장에서 프로토타입까지 된 것? 예, 프로토타입도 랩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양산? 그러니까 현장 실험이 완성된 거. 마켓 테스트. 예, 그 바로 앞단계예요. 마켓 테스트 된 게 한 7단계쯤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러면 대표님께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 6단계냐, 5단계냐 그걸 먼저 진단해 주신 거고 그 평가도 해주고 그렇죠. 실사 같은 것도 하시고 검증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중소기업들이 산학연구라고 해서 대학교 연구소나 아니면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같이 뭔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고 그런 것과 아니면 그렇게 그냥 대학에서 만들어진 걸 매입하는 것과 어떤 게 비용이 더 효율적인가요? 예, 뭐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보통 산학연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은 주로 좀 작은 규모 에로 기술들, 당장 생산 공장에서 어디가 맡겼다든가 그런 게 많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신제품 기술, 정말 우리 회사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신제품 기술이나 어떤 거는 좀
기술이 좀 대형 기술이에요. 중대형 기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기술에 대한 어떤 소싱 그 방법이 자체 개발, 그다음 뭐 라이센싱, 그다음에 이제 M&A나 뭐 벤처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싱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은 뭐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그 단계별로 보면 양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업부에서는 사실 그 같은 기업 내 연구소 기술도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그런 에러 기술에 대해서는 뭐 자력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 그걸 남한테 사온다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수요자랑 공급자 간의 갭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를테면 특허 라이센스가 되면 경쟁사들이 직접 이제 그 사용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기술로만 존재하는 기술 갖고 그런 또 거래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매칭을 이제 유도해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파이낸싱 기능이 이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그 기술 갭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만 메꿔주면 이제 거래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기술을 중개하고 이제 정부의 R&D 출연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계약을 두 가지 하는 거죠. 기술 이전 계약 하나 하고 요 갭을 메꾸기 위한 공동 연구 계약. 동시에 이렇게 계약을 두 개로 추진을 하면서 예, 성사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궁금한 게 델타테코리아의 그 기술을 사가는 그 수요 고객들은 주로 어떤 회사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많나요? 어떤 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고객들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사가는 집단은? 대기업은 거의 없고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네요. 자체 기능이 있죠. 예, 대기업은 거의 없고 중견기업이 좀 있고 소기업은 거의 없고요. 네. 중기업, 중견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네. 혹시 뭐 돈은 있는데 뭔가 사업 아이템을 못 찾는 사람들이 물주로서 이제 뭐 사업 아이템 좀 발견해달라 이렇게 의뢰는 안 옵니다. 자주 엄청 와요. 이제 제가 그런 분들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아니 왜 돈 있고 하면 좋은데 왜요? 뭐 눈먼 돈 아닌데. 아니, 누군지 아니고 그분들은 네. 자기가 미래 할 사업에 대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줘도 아.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봐요. 자기가 선호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냥 자기가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분야를 정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갖다 줘도 사업성 유망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떤 수요처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나는 이런 수요처가 정말 나한테 제일 좋은 뭐 돈이 고객이었더라. 된다든지 뭐.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 분야가 확실하고 네. 이미 결정돼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금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강하신 CEO가 있는 네. 기업들. 그런 CEO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예, 주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래요? 예. 아이씨, 제 경우 저는 안 좋은 얘기네. 고객님 뭐 에로 기술 같은 거 뭐 없어요? 에로 기술? 아니 자꾸 에로레니까 나 지금 아니 사업하는데 뭐 이유가 있으면 이제 경쟁이요. 용어를 좀 자, 그러면 저기 수요처 말고 그 대표님한테 기술을 의뢰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 제일 많습니까? 개인 아니면 출연연 아니면 대학? 어떤 데가 제일 많이 거래가 많이 지금은 이제 출연연이 제일 많고요. 출연연. 예,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 이제 대학이나 출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는데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이제 망해가는 벤처기업이 사실 제가 선호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업은 이 기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CEO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세 가지 CEO가 경영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또는 훌륭한 조직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렇죠.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술이 좋고 완성도가 거의 6단계, 7단계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는 고가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금원이 있다면 그 기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 크시겠네요. 이렇게 예. 직접 매입을 할 수가 그때는 있다 저희가 그러면. 매입도 합니다. 네. 그 아까 1000건 정도 이제 뭐 일단 청건까지는 아니고. 네,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그 성공 사례라고 그럴까요? 뭐 여기서 뭐 기술 사업화 파트너로서 이제 기술 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이제 미션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성공을 매저하기 여러 가지 매저를 하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성공 사례다.
좀 자랑하시고 싶은 사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 풍력 기술이었어요. 이제 전문 용어는 풍력은 이제 날개 부분을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제 블레이드 이제 우리가 이제 풍력은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걸 전력 변환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59.7%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30%에서 조금 오르락내락 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소형 풍력 단지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그 30%를 한 33% 그걸 기술의 요구 수준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내가 찾아가지고 첫해 이제 그 부품으로 이제 그 날개 그 이제 부품으로 납품한 게 680억. 였고요. 680억이요? 예, 그게 와. 2012년. 그 커미션이 한 10% 하면은 60억.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아주 바보같이 조금 정액으로 잡아놔가지고 러닝 개런티를 잘해야 돼요. 아깝네. 그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을 하니까 이 유럽의 그 기업이 합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800억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합작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시 근처에다가 소형풍력 단지를 파일럿 발전소를 짓자. 그래서 그 파일럿 발전소를 보여줘서 일본과 이제 중국을 진출하자.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그 가장 큰. 그럼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벤처 사장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 유혹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이게 딱 그러니까 유망성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2000년 전에 제가 98년 10월에 이제 전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한 2년 동안에 이제 벤처 기업에서 좀 마케팅 이사를 했었어요. 네. 네. 제조업체 그 아케이드 게임기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당시 제가 중소기업청의 수출 자문위원이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 수출 컨설팅하러 갔다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케이스인데 그때 굉장히 그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네. 크게 실패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사니까 저는 대표 이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다 같이 투자하셨나 보죠.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2억까지 가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급여가 못 나가니까 이제 저도 임원이니까 이제 저도 막 끌어다가 내게 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좀 썬크 코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탈 듯 하니까 이제 미련이 남으니까 계속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 기술에 대해서. 그건 평가를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때 사장님하고 저하고 싸움이 그러니까 다툼이 많았었어요. 예,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자. 그래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사장님은 이제 공대 출신이셨고 또 그 회사는 이제 당시 IMF 구제금융 시대에서 그 직원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네. 멀티미디어학과 제자들이어서 직원들 내보낼 수 없다. 네. 그런 이제 신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원들이 다 현금 조달하고 다닙니다고 힘들었던 기억이 네. 나죠. 그 아까 뭐 풍력 발전 거는 되게 성공한 케이스고 네. 그동안 뭐 되게 많이 하시면서 정말 내가 잘못해가지고 쪽박 찼다 이거. 그 아이템 어떤 겁니까? 사기 당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있죠. 이제 네. 그게 밤만 자면 밤에 막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하이메시 화가 물화가 확 튀는다. 예, 이쪽은 이제 고도의 협상 스킬이 필요해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도 이게 기술 이전 협상은 좀 일반 협상은 좀 달라요. 좀 더 진중한 태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셀 사이드 이제 기술을 파는 셀 사이드 쪽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보통 바이 사이드가 이제 사인 안 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실패한 120억짜리 기술이 있었는데 네. 그 해수 담수화 기술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셀 사이드, 그러니까 바이 사이드는 사겠다. 그래가지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근데 셀 사이드에서는 안 사겠다는 거,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셀 사이드 계신 이제 가장 높으신 분하고 CEO 분하고 바이 사이드는 이제 우리나라의 큰 글로벌 기업인데 두산? S사인데요.
그 삼성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의 그 중앙연구소장 전무 그릇이죠. 네. 근데 그분 둘은 학창 시절에 선후배 관계였어요. 아. 근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선후배 관계. 그것 때문에 깨졌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비즈니스를.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저기 해외가 어디 저기 좋은 팔라고 내 가서 좀 낚시하고 스킨스쿠버 하면 바로 되는 건데. 근데 아니 그때 되셨으면 우리 못 만나요. 중개수수료가 그냥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이런 분야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자기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기술을 중개할 때 보면 그 몇 프로 보통 몇 프로를 받는 겁니까? 몇 프로를 네, 생각하면 됩니까? 조건이. 대략 뭐 그래서 기여도- 100억짜리를 거래했다면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여도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이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면은 네. 보통 15% 정도. 와. 아, 거래액이에요? 네, 전체 와. 거래액. 근데 일부 제가 아까 보면 정액제로 했다는 거. 정액. 정액 이제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위탁 받을 때 네. 수탁 받을 때 그 협상이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친하고 그러면 이제 많이 못 불러요. 어. 한국 정서상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는 거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큰 거 아까 800억짜리는 많이 못 받았어요. 그 사장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 그래도 뭐 1% 받아도 네. 1% 받아도 8억이지 않습니까? 예. 8억도 그건 못 받으신 것 이렇게 못 같은데. 받으시죠. 1%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금액에 따라 슬라이드 스케일을 좀 그렇다면 내려가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보면 요즘 이렇게 네트워크 시대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은 분야가 기술 분야가 다양한 분야의 이제 기술을 이제 사고 파는 건데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전문가들을 매번 월급을 주는 정직원으로 두자니 그것도 되게 부담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을 파타임으로 네. 건의 있을 때 뭔가 자문위원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성사가 되면 뭐 이게 커미션을 나눈다든지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근데 저 우리가- 그런 거 좀 시켜주시면 잘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요. 나 15%짜리 그냥. 아니, 저는 2%만. 뭐야? 이게 약간으로. 근데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네. 이제 협상만 해줄 때, 네. 또 수요 기업을 발굴할 때,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한 7가지 공정이 있어요. 네네. 기술자는. 그 중에 이제 한 공정만 하면 음, 그냥 이제 나누기 7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15% 나누기 7 이렇게. 그래도 어딥니까? 여러분 15%, 7에서 2%인데 2%, 100억짜리 2%면 2억이고, 그죠? 근데 그렇게 2억짜리 해도 2천만 원인데, 여기 200만 없으면 되게 많거든. 200만 없으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기술은 100억 넘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정말로 한 5년에 한 번 음. 나올까 말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은 기업들이나 혹은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러한 규모, 작은 사이즈의 규모로 만약에 일을 의뢰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무조건 저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창업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창업과 하드웨어 창업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은 저희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 아. 하드웨어 창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네. 반드시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기술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은 좋겠다. 뭐 비즈니스 모델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적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저희는 그럼 그런 규모로 만약에 그 의뢰를 드린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비용은 일단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기술을 안 갖고 계실 때 많고 아이디어만 갖고 계실 때가 많고요. 저는- 아이디어 가지고도 특허는 되거든요. 네. 특허는 되거든요. 특허는. 그거는 기술이 아직 특허는 있지만 기술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가 그 같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수탁을 하지 받지 네.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5% 정도 이제 그 커미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헤드헌터도 사실 그렇거든요. 1년 연봉에 한 15% 그런데 되게 보면은 벤처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기술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기술자를 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퀴지션 앤드 디벨롭먼트에서 이제 사람도 같이 사가지고 아니면 회사를 사서 기술이랑 사람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된 경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R&D에 대비되는 말이 이제 A&D잖아요. 네. Acquisition Development인데
저는 그 A&D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D 시대가 오면 올수록 저희 같은 이제 기술 사업화 자문회사들이 역할이 더 커질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아까 하드웨어 쪽 주로 뭐 제조하는 쪽의 기술을 중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기술도 좀 소프트웨어 있을 수 있고 요즘 좀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 대표님 같은 그런 기술 중개하는 회사들이 분야별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분야에 뭔가 그 뭐 직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잡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웹마스터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없었잖아요. 네. 그런 용어 자체가. 그런 게 지금은 뭐 나왔고 우리 또 피디님 같이 뭐 지식 큐레이터 그것도 새로운 직업이 되시죠. 네, 근데 뭐 돈 못 벌고.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 직업 같아요. 파이오니어가 있으니까. 파이오니어가 있으니까. 아니 뭐 직업을 딱 얘기를 들으면 매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지는. 남자 그냥 잡곡하고 싶어 잡곡.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기술을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뭐 이제 아파트 그 부동산 거래처럼 뭔가 거래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뭐 창업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가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기술 거래 측면에서는 이 생태계를 어떤 점에서 어떻게 육성을 해야지 이제 뭐 한국 그 경제도 도움이 되고 네,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새 굉장히 이분이 삼성전자에 계시다가 굉장히 좋은 질문하시는데요. 경기도청에 가시더니만 거시적 이런 쪽에 또 관점을 갖고 계시네.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특히 유럽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 가보면 전부 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저희 이런 영어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열린 혁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어디 나라를 가든지 하다못해 필리핀 가도 그래요. 태국 가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요? 예, 이제 이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 이상의 이제 기존의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이런 패러다임 시대는 끝났거든요. 소량 생산의 소량 판매인가요? 뭐 어찌됐든 그 대량 생산을 대량 판매하는 게 그런 아이템이 있고 네. 또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뭐 혹시 슈퍼차이나 보시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지 못할 더 업그레이드된 더 이제 그 맞춤형의 맞춤형의 하이 퀄리티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예. 대표적으로 그 쿠쿠밥솥 아시죠? 네네네. 그 전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코끼리 밥솥 해가지고 예. 일본 가서 여행 가면 반드시 그 마스터 아이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사와야 될 마스터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쿠쿠밥솥이 그 마스터 아이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거는 높이 불러도 되거든요. 프리미엄 가격으로. 중국 사람들이 왜 쿠쿠를 왜 못 따라할까요? 그러면 쿠쿠가 어떤 점이 어떤 기술이 뭐 그렇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네, 네. 예, 이제 마침 저희 집사람이 이제 쿠쿠밥솥을 엊그저께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근데 하여튼 제가 밥솥을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네. 집에서 밥은 일단 드시는 걸로. 근데 저기 한 가지 여쭤보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사이트가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자기 문제점을 올려놓으면 뭐 이제 프리첼에 이제 그 인쇄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그런 사이트에서 소싱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감자칩에다가 이제 글자 새기는 그런 기술을 어디 시골에서 이제 소싱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IT를 기반한 그런 거래 뭐 우버나 모나 다 요새 나오는 것들은 다 거래 비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장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기업형 거래 중개를 잠식 내지는 경쟁자로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 이미 장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독자적인 자기 DB는 갖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DB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공세나 이런 것도 어떻게 막아내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이렇게 상품 제품 눈에 보이는 제품의 경우는 맞는 말씀인데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은 이렇게 바로 사질 않아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실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연 이 기술이 우수한지, 또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라 그러죠? 감정. 물건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좀 기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오프라인에서 그건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온라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단순 이렇게 중개하고 네.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차별화된 오픈 요소가 마켓처럼 있는 그렇게 거죠.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 기술 특허도 물론 있지만은 그 우리 BM 특허라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BM 특허를 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BM 특허를 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거에 뭐 침해 당했다 해 가지고 뭐 라이센싱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BM 특허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뭐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이제 better than nothing인데 그 이제 그 왜 효과가 없냐면 이제 BM 특허는 그 사업 모델을 IT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IT에 구현할 때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프로세스를 다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침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사실 BM 특허는 몇 개 갖고 있는데 제 경쟁사들이 그 피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일반적인 이제 제품 특허보다는 좀 더 보호받기가 어렵죠. 네. BM 특허는. 그러면 그 기술 특허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까 잠깐 그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기술 침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지금 침해 당하고 있는 그 특허권들에 대해서 라이센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2000년 초반에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고 많이 다녔는데 최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중국이 현재는 제 타겟 마켓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제일 타겟 마켓은 유럽이고 그다음에 제가 USA가 이제 두 번인데 그 이상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중국 그 당시에 제가 철수한 이유는 여기서는 내가 수익을 못 내겠다는 왜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보호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 거래를 하려면 먼저 사람이 친해져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신용을 내가 얻는 데는. 네. 그러니까 중국 뭐 세계 3대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우리 한국은 이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드가 맞으면 바로 거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래하려면은 뭐 이리 테스트 해보고 저울질 해보고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그 3년 동안 내가 계속 투자한다는 말은 기브앤기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 주기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난 철수를 했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어떤 특정 기술 갖고 창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술 기반 사업을 할 때 이것만 좀 유의해라. 이런 점 조심해서 해라 하는 팁 같은 거 주신다면 기술 갖고 이제 사업하신 분들한테.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기술이 왜 존재하느냐? 그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불편한 점, 사람의 잠재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과연 내 고객이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지 그거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우수 기술이 곧 돈을 많이 벌어주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첨단 기술, 네. 난이도가 높고 구현하기 어려운 세계 최초. 그런 첨단 기술로 사고하면은 거의 망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짜릿게 해가지고 짜릿게 했는데 고객이 막 좀 힘들어, 귀찮아,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기술, 그런 그게 오히려 네. 그 나스닥도 그러거든요. 2003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나스닥 상장 기업이 한 1,300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세계 최초로 된 건 3%밖에 없습니다. 65%는 있는 거 짜릿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선사했거든요. 그 얘기는 기술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일단 기술 피서빌리티나 어떤 뭐 그 비용 측면에서 검증이 된 기술을 활용하는 게 낫다. 그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거죠. 고객의 불편한 사항. 뭐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유럽 출장 다니면서 재밌게 보는 현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갔는데 서서 왔어요. 딱 서서 올 때는 어떡합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누가 빨리 일어나나 이렇게 쫙 스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막 갑자기 든다든가 업무 요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좀 빨리 일어날까? 빨리 그 앞에 딱 서야지. 네. 그렇게 눈치껏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눈치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내가 불편한 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2번 좌석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다음 정에 내린다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저 많은 사람 중에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일어날까? 그걸 알려주는 게 나의 불편한 사항인데 그걸 기술이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벤처 아이템 하나 생겼네.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에 이제 출장 가보니까 독일은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기차로 많이 열차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객차와 객차 사이에 이렇게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2번 객차에 빈대. BA는 앞으로 15분 후에 자리가 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있다가 딱 가서 앉으면 되죠. 그럼 다 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빨리 가서 알고 가서 실수해야죠. 치열한 경쟁인데요. 근데 아까 기술 하시는 분한테 조언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개발하잖아요. 연구소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뭐 고객 사에 가서 에러 기술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냥 어떤 타겟과 이제 어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도 이제 궁금한 게 뭐 재고 기술이 7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은 사실은 돈 불살르는 기술이거든요. 쓸데없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이제 항상 읽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이름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어떻게 하면 있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잘. 예. 투자를 해야죠. 거기에 이제 제일 쓸데없는 투자를 반드시 하는데 제가 이제 선진국 분들하고 제가 자꾸 선진국에서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그 바로 초기 단계 그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예, 거기에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보지도 않고 또 세분 시장으로 아까 제가 전력 보연환율 같은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에너지 시장 중에서도 풍력 시장 중에서도 소형 풍력 시장 아.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뭐 보면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둥그름 잡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세분 시장을 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개념은 이제 제가 그럼 질문해 볼까요?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제가 머리가 그게 저는 그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장이 나서 무엇이냐? 예,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자 여러분 시장이 무엇이냐? 뭐 여기 혹시 맞추는 분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뭐 거는 게 있어야지 뭐 주고 하는 게 있죠. 기술 하나.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자, 기가 시장. 막힌. 예. 그냥 얘기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범위가 좁고 그 수요층이 많지 않더라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시장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이치?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무엇일까요? 얘기해봐요. 시장이 무엇일까?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다. 예. 그 경제학적 의미에서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 고객이 있는 곳? 소유. 조금 30% 맞추셨어요. 30% 말씀드려요. 네, 뭐요? 거기에 대한 많은 소비자가 있는 곳입니다. 소비자가 있는 곳? 것. 것이요? 50% 맞추셨어요. 컷.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 말을 헛소리게 들었구나. 니즈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 아니에요. 네.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그 니즈죠, 니즈. 예. 예. 저는 그걸 이해하고 나서
제가 선입견을 넘겼어요. 잠깐 이거 또 이거 있어요. 이거 100만 아니 이거 이거 못 푸시면 손익분기 예, 못 선입- 넘기죠. 빨리. 풀어요. 나 넘겼어. 나 만두 먹고 살고 있어 지금.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아니 근데 아까 이렇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비자가 뭐 사고 싶은 마음. 얘기해봐.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 곳? 30%. 야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요? 시장. 제품이 팔리는 곳? 자꾸 경제학적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을 좀 시장. 이 프레임을 깨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BM 특허가 하나 걸려 있는데 지금. 소비자가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곳. 밀링 그거는 투페이. 이제 유효수요라고 그러죠. 유효수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는 곳? 니즈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장부 검사해봐야 돼. 손익분기 못 넘었을 줄 몰라.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시장은 마케팅에서 시장은 고객의 집합입니다. 고객의 집합.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의 집합. 그러니까 저거죠. 만약에 내가 반도체 장비를 만든 회사다. 그냥 반도체 제조업체가 내 시장이에요. 살 사람이잖아요. 네. 살 사람이. 그대 집합이니까 제조업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를 쫙 나래별에 세우는 거예요. 네. 쫙 리스트업하고 그 구매 부서가 누구고 생산 부서가 누구를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사장님은 그 고객의 그 폭을 얼마나 좁혀서 지금 그러니까 그 시장을 정의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모든 기술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에너지하고 의료기기 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환경, 뭐 IT나 이런 쪽은 뭐 이제 좀 맛이 갔습니까? 그쵸? IT는 이제 저희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 철학이 뭐냐면 경쟁자가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IT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의뢰 오면 이제 해주죠. 기꺼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고객들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약 12만 5천 개가 있는데 그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의료기기 시장 저도 좀 알기는 알지만 그 굉장히 중소기업에 뭐 굉장히 고막가이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원조 개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이테크나 그런 뭐 그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IoT 그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을 원은 하지만 그걸 이제 자기 사업화에 적용하겠다고 엄두를 내는 고객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예, 그래서 의료기기는 저희가 재미를 많이 못 봤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풍력, 태양광 제가 미래 에너지. 예. 에너지 풍력도 쪽. 사실은 보면은 정부가 그 좀 이렇게 그 시장을 이제 선도를 해서 기술 개발을 시켜놓고 이제 시장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지금 신재생 쪽은. 그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네요. 지금 사업하시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없고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예, 제가 해외에 아까 600억, 80억, 800억 그러는데 네. 그건 전부 해외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600억짜리를 한국에 있는 기술을 소싱한 거니까 이제 정부 출연이 됐든 뭐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됐든 그 뭐 산학 출연연구소가 됐든 지금 개발해놓은 기술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수요 지역이 우리는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특히 중국도 굉장하다고 듣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그 국내 기술을 그냥 외국에 팔아먹으면 한국 산업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켓을 못 맞히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 대형 기술들은 가져다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도 사실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만약 안 가져가면 사장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해외에다 이전해서 거기서 사업화가 돼서 기술력을 받는 게 나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무역 적자가 1년에 100억 이상 나거든요. 100억 달러 이상 나오는데 배역 달라져. 그거를 이제 상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계속 안 쓰고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전공은 뭐셨나요? 전공? 저는 원래 학부 때는 경영학을 했고요.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하이테크 마케팅하고 MIS를 했습니다. 공대는 나오신 건 아니네요. 오리지널 공대는. 예, 오리지널 공대 출신 아닙니다. 공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자기가 기술을 모를 때는 음? 옆에 저를 도와줄 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뭐 기술 그런 과목도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생물이라든가 화학 그 정도만 다시 리마인드하면 오. 가능하고요. 야, 중학교 때 그 기술 과목을 아니, 근데 이제 리마인드 하면 됩니까? 거기 이제 큰 거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으세요. 이 기술 중개자가 기술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뭘 하느냐면 우리 발명자가 아니니까 그 발명자가 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기술의 원리는 알 필요 없고 메커니즘 알 필요 없고 이 기술이 어떤 성능을 구현하는지 아까 말한 전력 변환율을 높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피를 줄여준다던가 무게를 줄여준다던가 내구성을 기르게 해준다던가 네네네. 이런 그 인간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음. 그거를 찝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메커니즘을 하느냐 그 작동 원리는 그건 기술자가 이제 어차피 그거는 이제 기술 실사가 단계가 있는데 기술 거래할 때 그때 기술 수요자가 와서 이제 검사를 해요. 네네. 그때 발명자가 해봐야 돼요. 시연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근데 사실 그 아까 기술을 평가할 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개발 쪽에 있었지만 이제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항상 이제 그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경쟁사나 글로벌로 봐서는 굉장히 뭐 순위에서 떨어지지만 어쨌든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는 뭐 이 기술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과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기술 사다가 딱 봤더니 중국에서 이미 뭐 효율 뭐 90%를 만들고 있는데 70% 만드는 게 좋았고 좋다고 그렇게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뢰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기치면 절대 안 되고요. 나중에는 다시는 드러나니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몰라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제가 앞에 기술 동향 분석, 경쟁 기술 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아주 심하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래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서칭을 하시는 건가요? 경쟁 기술 서치를 해가지고 필요할 것 비교를 같아요. 하죠. 네. 전문가 풀도 있으시겠고. 예, 그죠? 예. 네. 저는 기술 자문단, 사업 자문단. 자, 이제 뭐야 그 Q&A 하기 전에 네. 뭐야 저 관객들도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기술 분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대표 보시기에 10년 뒤에 이런 분야 뜰 것 같다. 뭐 그런 분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10년 뒤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분야 앞으로 사업하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식 서비스 분야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지식 창업이라고 부르는데 지식 창업 분야에서 뜰 수 있는 게 에너지 분야일 것 같아요. 에너지 분야 일반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발전소를 짓잖아요. 풍력, 태양광 발전소 지으면은 어느 단지에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지 또 풍력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이런 쪽에 컨설팅 뜰 것 같아요. 예. 이건 사실 제 아들 시키려고 제가 숨겨놓은 근데 그러니까 에너지 뭐 집적 단지라든지 예, 뭔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컨설팅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개발 컨설팅 뭐 이런 쪽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건설하면 요새 보면 아파트 짓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에너지 관련된 시설물을 짓는 예. 그런 관련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자세히 것들이 뜰 것 같다. 예, 어느 지역에서 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컨설팅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뭐 그 사업화, 네. 그 컨설팅업 이런 쪽이 그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은 이제 뭐 CO2 거래가 약간 유명무실 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탄소 거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분야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이제 그 푸드, 결국 먹는 거 좀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이제 그 요즘에 보시면은 뭐 특정 회사 제가 하긴 그렇지만은 유기농이라든가 좀 농약을 안 치거나 좀 청정 지역에서 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남이 안 하는 분야에서 그런 쪽에서 뭐 요즘에는 이제 식물 공장 뭐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고객,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이엔드 마켓으로 가가지고 그 높은 이 고객들이 그 부유층이 지불할 수 있는 네. 그런 농산물, 그것도 가공도 아주 좀 농약이라든가 인체에 무해한 그런 걸 하고 또 그걸 이력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워터. 워터. 물이라고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는데 오늘. 물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물 시장이 굉장히 지금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능성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스포츠 그런 물도 있지만은 네. 물을 마시면 뭐 심장병을 고쳐준다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그게 약습이 오색약수. 21세기 그런 물을 개발하시라는 거죠. 뭐죠? 그 아까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그 마켓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맞췄을 때 주시려고 했던 상품의 그게 뭘까요? 아니 뭐 안 주셔도 되고 알려주만 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같이 사업하신다면 제가 일단 뭐 가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한국을 방문한 이 요커들, 중국인들 뭐 그런 분들 특히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시 재방문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65%는 안 하겠다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안동 가도 풍물놀이, 목포 가도 풍물놀이. 맞아요. 예. 너무 획일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경제 발전 위주로 하면서 아주 가치가 있는 전통들을 많이 죽여버렸거든요.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뭐 어쨌든 그게 막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그런 전통 또 유물 네. 또 우리가 요즘 중요시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것들을 많이 죽여왔어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브루셀에 가보시면 그 오줌 싸는 동상 보시잖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미를 막 부여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뭔가 이 포장을 해서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베를린에 오늘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한 8명 정도가. 그리고 거기 의사당 가봤더니 뭐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쟤들은 뭔가 자전거 여행단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자전거 그래서 물어봤죠. 했더니 그게 이제 굳이 한국말로 하면 자전거 여행사인 거죠. 자전거 여행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분이 또 로마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비즈니스를. 한국인이 가면 우리 한국 이제 그 자전거를 대여주고 타고 로마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서울 시내는 이제 복잡하잖아요. 또 자전거 도로도 뭐 잘 안 닦여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양평 그런데 한강 둔치 같은 데 가보면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한번 해보자.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이제 예약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다가 이렇게 중국인들한테? 아니 이제 뭐 외국인들한테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제 만약에 $50 뭐 이렇게 해놓고 하루 원데이 뭐 바이스클 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건데 만약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코칭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안 창업자금도. 창업자금도. 자전거 세대 정도는. 근데 자전거 살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나라 이제 둔치에 자전거 임대업들이 다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면 있으니까. 중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중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웹사이트하고 이제 이렇게 뭐 영어로 중국어 뭐 1호로 막 전화만 잘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 뭐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질문 잘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경품을 주곤 하는데 뭐 갖고 오신 거 없으십니까? 제가 급히 나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명함을 주시면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책? 기술혁신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재미없다. 그 앞으로 이제 미래에 창업을 하신다거나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쓰신 책입니까? 오, 야. 그 MOT랑 비슷한 거예요? 오, 야. 대표님 쓰신 책이면 의미 있네요. 자, 그러면 질문하실 분. 마이크. 언제 쓰신 건데요? 한 1년 반 정도. 최근이 제가 몇 권 썼는데. 조자신데.
네, 몇 건 찍었었어요. 네, 하세요. 아까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기술을 갖지 않고 이제 남는 뭐 잉여 기술들을 이제 해외에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부가가치가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넓게 바라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가에 이제 기술이 없고 좀 이제 투자 정도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셨으면은 이제 더 크게 국가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유출의 천병? 예, 그게 이제 국가는 사업화 주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이제 국가 내에서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막 이제 창조 경제 목적으로 이제 청년 기업도 이제 생기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에 오르셨으니까 그렇게 투자식으로 이제 키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예,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을 사업하는 데는 그 기술 개발비의 약 10배에서 100배가 들어가요. 추가 투자가. 예, 하드웨어 스타트업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1억 기술 개발이 1억이 들어갔으면 사업화는 거의 100억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요. 근데 그럴 자금을 과연 우리가 조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거를 과연 그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을 이해해서 사업화하고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전문가가 많을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한국은 그런 쪽으로 이런 뭐 세일즈 엔지니어 그런 직업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 그래서 사실 젊은 분들이 사실 방황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 쪽이시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을 하신다는 이유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뭐 335 이제 벤처를 창업할 때 보면은 앱 같은 거 하나 조그맣게 개발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면 뭔가 이제 수익 모델이 되니까 작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 같으면은 뭐 구글이 사는 그런 업체들이 되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로 그런 어떤 거래 뭐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오큘러스 그런 어떤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업화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술을 봤을 때는 그 기술을 사업화했을 때 얼마나 많은 추가 투자금이 들어갈 걸 계산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달할 수 있고 또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할만하죠. 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근데 저도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못하는 것도 아닌 게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걸 만들고 뭐 실리콘밸리 자금을 끌어당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그것도 있고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니까 생각을 약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게, 해외하고 거래를 자꾸 하는 게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서로 배워요. 엄청 배우게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뭐 5천도 안 되는 이 기술 시장에서 안 돼요. 어차피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사업하고, 그러려면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을 두 번째예요. 내 파트너가, 나랑 같이 사업할 글로벌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저는 프라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프라하에 이제 사무소를 낼 체코의 프라하요? 예, 그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좀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하가 뭐 때문에 프라하의 기술이 많나요? 어떤 그런 군수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술이 많나요? 중공업이 발달돼 있죠. 아, 체코가 중공업이 발달돼 있고 기계 부품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고요. 또 그쪽에 또 창업품이 지금 계속 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이 막 도입돼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프라하는 그 동유럽 전진 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트너를 못 찾는 것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벤처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뭐 영국, 뭐 인도나 중국 이렇게 하는데 좀 독특한 시장에서 전략적인 어떤 가치를 보시네요. 제가 아까 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들이 많이 가면 안 간다. 그러면 남들이 많이 안 가는 데 갔는데 남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하십니까?
떠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내 시장 그간에서 내 우타를 치죠. 아, 네. 다른 거 먹으니까. 아, 그리고 네. 이제 또 딴 데. 남들이 안 가는데 갔는데 시장이 없어 정말. 예. 그럼 어떡하시죠? 빨리 철수하는 겁니다. 아, 빨리 손절매하거든요. 아. 철수해야 된다 그때는. 노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네. 마이크. 네. 네, 방금 많이 가는 곳은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일단 많이 가는 곳은 그곳이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에 뭐 프라하나 이쪽에 투자를 하신다 그랬을 때 어떤 손실의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손실에 대한 그 손실이 뭐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일 텐데 그럼 기업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우리 질문자분의 저는 그 명제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매력적이다.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그 명제가 저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갈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찾는 곳은 사람이 많이 안 갔는데 매력적인 곳을 찾는 것이죠. 예. 그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잖아요. 네, 발품 많이 가죠. 제가 해외 출장 해외 한 1년에 한 2개월 정도는 해외 나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외 그냥 이렇게 여행 삼아 가시는 것도 아닐 거고 사업 기회랑 이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만나줄 사람이 있든지 소개해줄 그 또 사람을 또 이제 연결이 돼야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개척하세요? 아 저는 이제 그 이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가도 파트너가 있어요. 대도시는. 그쪽에서도 파트너로 생각하시고요? 네,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네. 유럽에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유럽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이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09년에 이제 이 네트워크 구축해서 가동이 되는데 이게 한 역사가 오래돼요. 이건 IRC라는 게 있어요. 거의 한 19년 돼요.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운영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2009년에 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요. 이 네트워크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그 네트워크의 그 운영자로 뽑아줬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아까도 뭐 특허권 뭐 그런 거랑 이제 비교를 제가 했었는데 사실 그런 쪽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기술 거래, 권리 거래 뭐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격증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하진 않는데 이제 변호사법 때문에 필요한 게 이제 기술 거래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을 위해서 계약서를 써주거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뭐 벌금이나 뭐 3년 이하의 징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되게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기술 거래사는 공부보다는 이제 과거의 실적, 중개했던 실적이나 진짜. 저희 회사 같은 이제 회사를 기술 거래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거래 기관에서 이제 뭐 3년 이상 근무하고 중개한 실적. 그럼 3년 동안 월급 안 주고 그냥 쓸 수 있겠네요. 너 이제 앞으로. 아니죠. 아니 이제 그러면 나쁜 시저가 되는 거고요. 월급은 다 주고 있습니다. 창업하시면 한 3년은 만나지 말아야죠. 질문. 질문 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문제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 제가 주변에 듣기로 그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처치 곤란에 지금 놓여 있고 뭐 10년 이내에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기술 쪽의 전문가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대책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기술이 현재 뭐 존재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기술은 개발이 끝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바닷속 깊은 그 바이툼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미 기술은 다 개발이 끝나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심의까지 들어가야 돼요. 경제성 측면이 지금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수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그 경제성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있는 기존 기술 갖고는 가능은 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 원전 얘기 나왔고 뭐 에너지에 워낙 좀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전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어느 쪽으로 에너지 산업이 뭐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네 그냥 네. 그걸 이해한다면 아마 제가 큰 돈을 벌 것 같아요. 원전은 활성화될까요? 계속해서? 활성화 제한이 없죠. 지금 사고도 막 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뭐 원전 안 하겠다는 나라들도 있고 나라마다 지금.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계속 할것 대안이 같죠. 없을 것 같아요. 대안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빨리 우리도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저는 이 기술 자문, 기술 중개업 자체에 대한 좀 세계적 동향이 되게 궁금한데요. 이게 대기업과는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중견 기업과 중기업을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되게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은 기술을 요할 텐데 이런 중개업 자체, 그러니까 기술 중개업 자체의 세계적 동향이 어떻게 이게 사양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네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도 사실 대기업하고 거래하고 싶거든요. 네, 어쩌다 거래는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일단 국내 기술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우습게 생각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 직장에서 계셨으니까 또 저보다 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기술도 이게 똑같은 기술도 우대를 해줘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주 기술 도입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P&G든 여러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GE 네. 뭐 큰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팀들이 있어요. 기술을 도입하거나 안 쓰는 기술을 팔아버리고 쓰는 기술을 계속 도입해서 뭐 내부에서 사업하려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삼성전자, 현대 이런 데도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 있습니다. 네. 포스코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항상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술 약간 한 단계 밑으로 본다.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완성도가 떨어진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 중개 회사들 저희 같은 회사들에서 큰 데들은 이미 그런 업을 대응을 하는 거죠. 글로벌 컴퍼니들의 그 기술을. 그럼 전 세계에서 이런 쪽 기술 중개 쪽에 뭐 탑이나 탑3에 드는 회사들은 대략 규모가 상상이 좀 안 가는데 한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데? 정확히 알지 대략 못하고요. 그냥. 미국의 경우는 이제 거의 한 7년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약 5,500억 달러. 5,500억 달러. 와. 거래액이요. 5,500억. 거기에 원이 아니라 특허 매입이나 이런 것도 달러. 포함됩니다. 예, 그거 합해서. 와. 특허 매입까지 포함돼서 그래도 굉장하다. 5,000억이면은 그 정도로 5,000억 이면 그럼 지금 몇 사장님이 조야? 생각하는 그런 기술 거래라 오경인가? 거기서 오경인가? 특허를 빼버리면 얼마나 될까요? 구빈이 흥분했어 지금. 지금. 이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최소한 반반? 반은 아닌 것 같고 한 4분의 1? 또는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특허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액이. 특허 쪽에 3분의 1 되고 3분의 1. 기술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럼 그런 5천억 불 나는 그런 회사들은 그 종업원이 아니 미국 시장 전체가. 아, 그런 이제 여러 회사가 그렇죠. 날아가는 거죠. 어쩐지 한 회사가 하게 되는 여러 회사가 나눠. 그럼 제일 큰 회사는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정확히 지금 공개를 서로 안 하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나 좀 알고. 어디라고 딱 말하긴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투닷컴. 예투닷컴? 될것 같아요. 네, 이름은 뭐 이렇게 뭐 특이하지 않네요. 예투닷컴이 좀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나인 시그마 이런 데가. 나인 둘다 시그마 미국 회사인데. 들어봤어요. 그 나인 두 시그마? 회사가. 식시그마 말고 나인 예, 시그마. 예. 제일 좀 그건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규모도 직원도 굉장히 많고. 참 아까 질문 네.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문.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그 아까 부동산이랑 비교하셨잖아요. 부동산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혹시 특허권도 권리금 같이 막 부작용 같이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거
네. 아니 저는 사실 핵심의 질문이었는데. 일단 특허나 이런 거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그 손실을 이제 배상을 원하는 건데 기술 거래를 한 다음에 그 유지 보수를 안 해줬던가 자기가 제공하기로 했던 그 기술이나 뭐 설계도나 이런 것대로 해봤더니 안 됐다든지 그래서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은 없습니까? 있죠. 예. 어떻게 타게? 그 이제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데 아. 그럴 때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지 안 하려면은 이제 기술을 전수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계약서 기술 이전 계약을 쓰고 나서 발명자가 이제 기술 수요 기업에 가서 거기는 이제 기술자를 앞에 놓고 코칭을 하나씩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자료도 막 넘겨주고 이 이제 기술 전수 이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이제 만약에 안 하면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성능이 안 나왔어요. 네. 요구 원하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해지하든가 아니면은 값을 깎고 공동요구 계약으로 가서 더 더 완성을. 업그레이드 하자. 네. 값을 확 깎아버리면 되죠. 수요 기업에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쪽 어렵네요. 굉장히 그 뒷손도 많이 가고 이게 어렵네요. 저 궁금한 거 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대학 출연연부터 뭐 개인이나 중소벤처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은 기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단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소싱하시는 그 수요자한테 알리는 것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로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뭔가 여기 사이트에다가 게재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이 검색하면 따닥 나오게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네,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저기 CRM 시스템이. 그러면 여기 수요처들이 그 CRM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시스템은? 아예 못합니다. 여기만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어떤 식이 필요하다 의뢰를 의뢰를 하면 하면 딱 해서 저희 회사 알려주시군요. 직원들. 그러면 그 잠재 수요처들은 뭐 여기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뭔가 검색한다든지 자동으로 온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희가 팔고 싶은 것만 올려놓고요. 네. 또 사고 싶은 것도 올려놓지만 그 누가 사고 싶어 하는지 누가 팔고 싶은지 이제 아파트 거래할 때 보면은 동 호수는 안 나오고 몇 평대 뭐가 있다만 알려주고 원하면 나한테 찾아와. 네, 이런 그렇죠. 식의 거래 사이트죠. 자, 질문. 네. 오늘 정말 그 사업 형태가 일단 흔히 들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그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기술적인 질문들에 대한 거는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무너지는 벤처 회사들의 그 이유 중에 세 가지가 뭐 CEO 능력 부재, 그리고 뭐 또 뭐 자금에 대한 뭐 압박, 그리고 또 뭐 그 조직원들에 대한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벤처를 한번 해본 입장에서 그 대표님 생각하시는 이제 그 벤처 CEO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근데 저도 진즉에 빨리 깨달았으면 좀 더 생각했을 텐데.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시죠. 네. 일단은 그 CEO의 자질은 그거 같아요. 그 판단력, 그 정확한 판단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점. 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반드시 부하들 저는 부하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동료들의 의견을 이제 반드시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프로젠 컨즈 분석,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은 이런데 내 의견은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그거까지 들어가는데 타임 컨스트가 되죠. 그리고 또 바빠요. 그리고 또 막 그 부하들이 그냥 동료들이 말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참아가면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답답하. 그래서 속마음을 잡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조직 문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피드하게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안건이 생기면 미리 공지를 하는 거죠. 뭐 KMS 통해서든가 정 안 되면 뭐 카톡에 뭐 그룹 뭐 카톡 창을 만들어 놓고 하든지 하여튼 그럼 미리 회의 오기 전에 미리 고민하고 와라. 그런 조직 문화. 그래서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마감 시간을 둬요. 10시 시작하면 10시 반에는 끝나는 거야.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만약에 결론을 안 내면은 내가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회사의 그 규칙들이 하나씩 쌓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보통 직원이 한 20명 넘어가면은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20이 주는 숫자가 굉장히 전 중요하죠. 20. 저기 사실은 여기 개발자가 되실 분, 개발자이신 분 별로 없나요? 그죠? 하여튼 저는 이제 개발자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되게 이제 출연연구소나 대기업에 있다 보면 자기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소유권이 회사 소유권에다가 사인을 하고 보통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으면 어떤 개인 발명가나 어떤 기술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프리랜서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개발자로서 이제 자기가 만든 기술에 대해서 뭔가 자기 권리를 좀 더 얻으려면 그게 뭐 이제 기술 거래가 됐든 뭐 사업화가 됐든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개발자가 그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조직에 속해 있으면 직무 발명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직무 발명이라는 것은 그 회사 그 조직의 연구 시설 또는 자금 이런 걸 활용했을 때는 또 그 회사의 사업 영역일 때는 거의 직무 발명으로 판정이 되거든요. 천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개인 발명으로 인정을 받았던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직무 발명일 때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승계할지 말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회사한테 있거든요. 이 발명을. 예,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사업성이 있다 하면은 회사가 승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있는 개발자, 연구자라시라고 하면은 회사가 안 하는 쪽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예, 회사의 그 사업 영역이 아닌 분야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되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어차피 회사원이니까. 회사가 안 그러면 공짜로 월급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 프리랜서, 그 독립된 개발자라면은 이제 그건 자기 거니까 특허처럼도 하고 또 그냥 하기 전에 제 생각은 특허 자체는 코스트 센터거든요. 비용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업성 있는 좀 알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또 뭐 서울 뭐 산업진흥원인가 거기도 보면은 뭐 그 특허 출원 경우도 지원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고 이런 좀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잘 이용하면 그 좀 코스트 다운 시키면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질문 그 무역협회 다니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장그래셨나? 네. 장그래.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셨던 그 그림에서의 그러니까 내가 창업가로서의 자질과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런 건 내가 그 전에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실제로 그러니까 사업하면서의 자질과 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다른 또 직원들이 또 이렇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밖에서 좀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그런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괴력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무역협회 다닐 땐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는 되게 못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한국말로 슈퍼갑이었잖아요. 한전 다닐 때 내가 슈퍼갑이었고 전화 한 통 하면 제가 한전 다닐 때는 그때 제가 전화 한 통 하면은 지금의 제 나이 된 사장님들이 막 뛰어오세요. 진짜로는. 그랬던데 이제 그럼 결국 조직이 저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나오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인간이 됐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는 이제 제가 2000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이제 2007년에 IPO 하겠다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2006년에 선입분기점 넘겼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흑자를 내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상사맨들이나 뭐 무역상사맨들이 저를 찾아오면 너무 바보같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위대하신 분들이더라. 저분들이.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조금 제 생각은 이제 회사가 좋은 회사 하면 좀 사내 벤처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사내 창업을 활성화가지고 분산시켜준다든가 뭐 지분은 같이 갖겠지만 계열사로 그런 제도를 좀 저도 아직은 제가 못 없는데 저도 이제 올해 시무식 때 회사 동료들한테 얘기한 게 3년 뒤쯤에는 지금
우리 회사가 한 6개 회사로 쪼개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계는 회계 회사를 만드는 거고 디자인 회사. 그러니까 그 대신 유공가에서 똑같이 일하는 거죠. 일하는데 회사는 6개가 생긴 거죠. 뭔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지금보다 우리가 좀만 고정 수익을 좀만 더 확보만 시키면 왜냐면 회사가 6개가 되면 그만큼 비용이 좀 더 들 거 아닙니까? 더블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자유롭게 살자. 다 사장해라 그냥. 그게 이제 소사상 제도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가고 이제 쉐어드 서비스 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다 해주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21세기 지식 창업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보면 이제 만약에 박사급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전 직장에서 그 연봉 물으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이 막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웰컴 하지만은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하자.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상사가 성공보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본급은 없는 거고요. 아니 기본급 좀 미니멈은 줘야 되겠죠. 한 10만 원 정도. 아니 근데 생계는 하시는 분들은 해드려야 되겠죠. 30만 원. 전직 알바. 전 직장에서 하는 만큼은 네, 드릴 수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회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저는요. 분들이? 저는요. 되게 그 많습니다. 기본급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주고요. 왜냐면 이런 분들 좀 있으면 할 일 없으시거든요. 그냥 기본급 안 주고 파트너로만 끼는 게 어디야 파트너로. 끼어가지고 프로젝트 있으면 나눠갔잖아요.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엔. 네. 디테어 기본급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고용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근로자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상사가 되고 누가 부하가 되는 게 싫어해요. 그렇죠. 상사는 부담돼서 싫고, 맞아요. 부하는 명령 듣기 싫고, 근데 급여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 같은 거 알아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는 independent contractor 그래가지고 독립 사업자들이 한국은 1인 창업자, 1인 기업가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도 한 2,500만 명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로 가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고용하고 싶지도 않고 리스크를 서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회가 이미 오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좀 법적으로 좀 덜 돼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같은 거 봐도.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이제 변화가 와야 되겠죠. 앞으로 좀 우리나라도 그런 조직이요. 앞으로 5년 뒤에는 되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5년 뒤에는 그런 게 느껴져요. 사회가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시면 네네. 네. 제가 오늘 그 대표님의 그 톡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익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혹시 그 국제 개발에서도 굉장히 제3세계에서 지원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수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뭐 이런 거를 상대로 하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뭐 기술 중개업이라든지 적정 기술 같은 거요? 네, 적정 기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만 뭐 특화를 해서 뭐 NGO라든지 아니 사회적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회사는 아직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적정 기술을 이전하는데 좀 최근 2년 사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롬비아, 뭐 아프리카, 뭐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R&D 메커니즘 그런 정책 팔러스 측면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서 이전해주기도 하고. 뭐 우물 파는 기술, 뭐 모기 잡는 거, 뭐 그런 것도 전수해주고 서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데 관심 있는 저런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부의 그런 것들을 뭐 볼리비아나 하면 저런 친구는 그러면 정부에서 저거에 대한 기술과 어떤 체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코이카에서 이제 비슷한 게 있죠. 한번 근데 코이카는 이제 교육 위주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기술 연수, 뭐 기술 그런 쪽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여기까지. 오늘 질문하신 분들한테 책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뭐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이 팔렸는데 하여튼 뭐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이제 내일 제가 전화로 몇 네. 권 재고가 있는지 알아보고 네네. 또 보내. 뭐 책 사서 주세요 그냥. 아니 이게 시중에 파는 책이 아니라 아 네. 저희 회사에서 그냥 직접 이렇게 발간해가지고 파는 시중에 없어요. 그럼 뭐 PDF라도 주시면 되죠 뭐. 그건 저작권에 위반되니까 이제 안 되고요. 네, 네.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방송 안내. 다음 주는요 우리가 이제 게임 스포티비 아시죠? 스포티비 게임즈의 이재명 대표님 지나서 이때는 이제 그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는 그렇죠. 없었어요.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한 번도 안 나와서 1년 반 동안 안 나온 건데 이분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게임 중계 같은 것도 하는 거고 전 게임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스포티비 게임 스포티비란 들어봤어요? 네 여기 이재명 대표님 네 네네네 이재명 대표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그 이제 우리가 CEO 톡은 사실은 이제 CEO의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 글로벌 포럼이라 가지고 요거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외 진출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해외 진출하는 기업의 CEO들의 그 노하우들을 그것만 집중으로 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하니까 여기는 오실 필요 없고 이게 생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녹화 방송 있어요? 녹화 방송 있죠. 네. 여기 물론 오시도 상관없는데 뭐 하여튼 이때도 일하실 거니까 하여튼 그때는 이제 전 세계 20개국의 프랜차이즈 이분도 CEO톡에 나왔던 분인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날은 철저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해외 진출 관련된 것만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CEO톡 여러분 페이스북 그룹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서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CEO톡 그룹에서 뭐 전체 사진 같은 걸 찍을 텐데 거기다 댓글로 좀 인사해 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CEO톡 그 다시 보기는 CEO MBH, CEO.kr에 한 250개 있어요. 클립이. 한 편집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분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가야죠. 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창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특히 대기업, 뭐 공공기관 저도 다녔지만 근데 창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창업도 이제 사내 창업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생을 덜 하시려면 사내 창업이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제도가 있는 회사를 좀 다녀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특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기술 창업,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이런 기술 창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공장이 지어져야 이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소 국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